와. 와. 네. 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오신 천문학 특강 천체 관측 수업 계획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와.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전 처음 보는데. 장난 아니야. 빨간색 나무, 빨간색이 보여서 블랙홀.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인간이 쏘아 올린 물체 중에서 가장 멀리 쏘아 보내진 1977년도에 쏘아 올려진 보이저 1호가 보이죠?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야, 다 외우셨어. 1977년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 보이저 1호가 1990년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시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아시나요? 네. 코스모스 책 찬민이는 알 것 같은데 알아요. 아시죠? 그 코스모스의 저자가 칼 세이건인데 칼 세이건이 1980년에 이 보이저 1호를 지구 방향으로 돌려서 지구의 사진을 찍자고 주장을 해요. 근데 실패합니다. 그 당시에 나사의 국장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저 1호가 지금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굉장히 극한의 혹독한 상황입니다. 영하 200도에 만약에 이 카메라 렌즈가 태양 쪽으로 향하는 순간 이 프로젝트가 무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계속 반대가 있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나사의 국장이 새로 바뀌어서 이 사진이 찍힐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보이저 1호 프로젝트에 우리 또 정확히 가격을 알면 좀 관심이 생기잖아요. 1977년 보이저 프로젝트의 총 개발 비용은 당시 8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8억 6천만 달러면 몇 초? 그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8억 6천만 달러는 현재 원화로 가치로 얼마지? 물어봤습니다. 4조 3,5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이 4조가 넘는 가치를 지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이고요.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을 찍으면서 남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빛에 걸려있는 지구예요, 지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에서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였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강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전과 이번 인문학 특강을 통해서 해야 하는 미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 전반에 대한 영감과 호기심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미션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PPT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전달하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학 문해력과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자세. 과학 문해력과 과학적 사고가 무엇인지는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정모 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온 지식을 서구의 시민들과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이정모입니다. 여러분은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과학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물론 과학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경제, 문학 등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유독 과학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건 바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로 되어 있지만 과학은 수학이라는 이상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학 문해력, 즉 과학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과학 문해력과 과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문해력이었습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보는 행위가 아닌 문장을 실제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서 교양을 갖춘 문화인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21세기가 된 지금 저는 과학 문해력이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을 모르면 마치 20세기에 우리가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처럼 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하면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게 떠오르고 실제 이런 기술들은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모두 과학과 연관되어 있는데 점점 더 개념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문해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과학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물에 대고 예쁜 말을 하고 물을 얼리면 분수기처럼 예쁜 아름다운 결정이 생기고 난 너 싫어 꺼져 죽어버려 이런 나쁜 말을 하고 얼리면 못생긴 결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약 7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또 몇 개 나라의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예를 들어 물에다 대고 마무시카 쓰마시마 스마이스 케스키레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들어도 나쁜 말 욕 같잖아요. 그런데요, 마무시카 스마시마는 러시아 말로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스마이스 케스키레스는 일본 말로 훌륭한 경치입니다 라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한국말밖에 모른다 하면 못생긴 결정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예쁜 결정이 생겨야 하나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이 책이 어떻게 70만 부나 팔렸을까요? 바로 메시지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메시지가 뭡니까? 착한 마음을 품고 고운 말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옳죠.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고 고운 말을 써야 됩니다. 메시지가 좋으니까 사실 여부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또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가 좋으면 믿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 좋은 메신저가 이야기하면 무턱대고 믿고 싶어지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신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쓰지 마라 이런 거죠. 일단 전자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전자파 그러면 전자가 조화처럼 튀어나와서 내 몸에 어떤 상처를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전자파 할 때 전자는요, 삼성전자, LG전자 할 때 그 전자가 아니다. 전자파 할 때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자선할 때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쳐진 전자기파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두 글자로 전파라고 합니다. 근데 세 글자로 있는 전자파는 어중간한 말로서 사실 과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그 전자레인지에 쓰는 마이크로파는 라디오파와 적외선 사이에 있는 정도의 에너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만 껴안고 있어도 우리 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운동가, 먹거리 운동가, 정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메신저가 이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메시지가 좋아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싶고 또 메신저가 좋아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거죠.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과학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태도의 시작입니다. 몇 년 전 살충제 달걀 파동 기억하십니까?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를 양계장에 뿌렸습니다. 피프로닐은 간각성성 신장에 보통 독성을 주는 성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독성의 기준을 6단계로 나눴어요. 무독성, 저독성, 고중독성, 고독성, 극독성, 맹독성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성분이 있나보다 얼마큼 들어있냐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딘가에 어떤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당장 난리가 난 것처럼 걱정하시죠. 당시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도 비슷했어요. 대부분의 기사들은 피프로닌이 들어있대. 피프로닌 독일에 큰일 났나 했어요. 제일 좋은 기사가요. 피프로닌을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거였어요. 좋은 기사였어요. 대량으로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량이 도대체 얼만큼인데 그 숫자로 알려줬어야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숫자로 알려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과학자들은 두 가지 기준을 만들었어요. ADI와 ARFD입니다. ADI는 1 섭취 허용량이에요. ARFD는 극성, 독성, 참고량입니다. ADI는 평생 하루에 이만큼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때 값을 계산해 보니까 60kg인 사람은 그 살충제 달걀을 하루에 5.5개씩 매일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간, 갑성, 심장에 문제를 주는 ARFD는 얼마였을까? 계산해 보니까 60kg인 사람은 하루에 246개를 먹으면 독성이 생기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하루에 246개 먹으면 간, 갑성성, 심장에 보통 독성을 준다고 했어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하루에 그 달걀을 246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해부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죽었을 겁니다. 저는요, 그 살충제 달걀이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준치를 많이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죠. 이처럼 과학에서 의심은 숫자로 하는 것이 문제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따져봐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일상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피부 관리를 위해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 콜라겐 크림이 좋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요 점점 줄어듭니다. 20대, 30대, 40대가 될수록 콜라겐이 많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아예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두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쉽게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또 크기도요 엄청나게 큰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단백질을 피부에 바르면 그 단백질이 피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콜라겐이 피부를 통해 들어간다면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얼굴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얼굴에는 점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팔뚝 이런 데 바이러스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이런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콜라겐이 스며든다면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무사통을 하겠죠. 우리 주변에는 또 게르마늄 팔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그렇게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 근데 오빠 왜 도대체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게르마늄 목걸이라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어깨가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게르마늄 팔찌나 목걸이는 그냥 흙으로 만든 팔찌 똑같아요.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이죠. 또 엄마가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소용도 없는 것을 왜 판매하라고 나라는 허락하겠니? 효과가 있겠지. 왜 허락하는지 아세요? 그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르마늄 목걸이에도 우리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단지 내 돈이 나갈 뿐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정보나 과학적인 지식이 틀린 경우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지켜보는 것이 과학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은 우리 일상 곳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학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안전하고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과학을 무조건 어렵다고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과학을 수학 공식 또는 현상, 그래프로만 보지 마시고 진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과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 사실 또 과학적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주변에서 말하는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과학이 아닌 사익이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적인 태도란 항상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죠. 과학 문해력이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더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면 우리 사회가 더욱더 명랑해지겠죠. 지금까지 이정원.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 첫 번째,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 우리가 이제 챗GPT를 쓰잖아요. 챗GPT한테 가장 우리가 써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질문하는. 네. 이 친구한테 저는 이제 챗GPT 프로를 제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 친구한테 물어보려면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뭐 내 저녁 메뉴를 추천해줘 하면은 이 친구도 대답을 해주죠. 근데 내가 뭐 한식이 먹고 싶은지 양식이 먹고 싶은지 중식이 먹고 싶은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내가 조정해주지 않으면 이 친구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이 이런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키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과학에서 의심은 숫자로. 세 번째, 여기 영상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저 분이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똑똑하지 않은 데다가 과학적인 태도라는 거는 내가 똑똑하지 않고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과학적인 자세라고 이 사람이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같이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수업 계획서, 요 사진은 이제 성운 NGC 성운 사진을 제가 좀 넣어봤는데 사실 제 마음으로 저 정도까지는 못 보고요. 그냥 나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주차별 활동 계획서입니다. 사실은 이 수업이 저 코스모스라는 책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봐야지 좀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는 수업인데 이 수업 자체는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수업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달을 보려면 언제 봐야 돼요? 밤에 봐야 되죠. 비가 오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많이 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볼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업은 좀 변수가 많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일정은 제가 그냥 그 초안으로 잡아놓은 거고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주차 때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1주차 때는 인간 그리고 2주차 때는 우주 뭐 쭉 우주에 대해서 다룰 건데 1주차 때는 이제 더 테일엔드라는 제가 외국의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서칭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글이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같이 번역해보고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었던 교회 복음 집회 서울교회 노승식 형제 박상우 형제님이 또
하셨던 그런 1시간 정도 분량의 오디오 파일이에요. 그거를 또 시간이 나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2주차부터는 계속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유인탐사선과 무인탐사선 아까 얘기했죠? 무인탐사선 1977년에 쏘아 올린 보이저 1호 유인탐사선은 우리가 참고로 가장 멀리 간 게 어딜까요? 유인탐사선은 뭐죠? 사람이 타고 있는 거죠. 달까지 의자. 어디까지 갔을까요? 최고 달. 맞아요. 달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2020년에 아르테미스 1호라고 그게 또 달의 뒷면까지 착륙을 했는데 우리가 가봐야 달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뭐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수의 크기와 우주를 알기 위한 기본 단위 용어 소개 뭐 이런 거. 그리고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태양과 달, 굴절만 환경과 반사만 환경은 어떻게 다른지. 에라토스테네스와 내 업적.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와. 막대기와 그림자, 태양빛에 이 입사되는 그림자의 각도와 자기 하인을 시켰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라. 이 길이를 하인이 쟀겠죠. 이 길이와 뭐 각도와 비율의 관계로 지구의 둘레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오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천동설을 주장했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지동설의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케플러의 법칙과 타원 방정식. 타원 방정식은 사실 저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휘성 형제가 자기도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택과목입니다. 기하 벡터에서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 과정인데 요거 방정식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미의 역설과 드레이크 방정식에 대한 소개. 페르미의 역설은 이제 부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 외계인은 어디로? 드레이크 방정식은 그 우주인을 외계인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방정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영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 5차원 공간이 나옵니다. 5차원 공간에서 주인공이 그 책장을 이렇게 열고 스테이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고요. 이런 거 보지 않았나요? 영화에서? 그죠? 그리고 극한의 별이라는 또 이거 제가 재밌게 본 만화책인데 이게 그 화성과 4차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만화책이라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와. 그리고 어플 제가 이제 주로 스텔라리움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이제 천체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되면 여기 목성 달은 어디 있지? 하고 이제 딱 찾아보면 저기 달이 있다 이렇게 그런 어플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저의 셀레스트론
익스플로러 102 AG 와. 망원경 골출 망원경을 가지고 와. 현찰에 관측하는 활동을 같이 할 겁니다. 와. 그리고 여기 이제 불시의 미니 테스트를 볼 수 있는데 언제 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적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소감문, 그리고 소감문이나 뭐 PPT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활동 계획은 기차별 상황, 기상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점 비율 기준입니다. 평점 대학교에 가면 학점이라는 개념이랑 평점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학점이라는 개념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진이가 뭔가 알 것 같은데 학점은 수업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평점은 뭐냐면 성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성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 수업에 3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 명은 A. A입니다. 어. A뿔인지 A인지는 제가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 A뿔을 줄 수도 있고 와. A인데 조금 그저 그러네. 그러면 A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명이니까 한 명씩 들어가야겠죠. 와. 한 명은 B를 받습니다. F는 재수가. 한 명은 이제 C뿔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될 건데 세수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출수학이 굉장히 안 좋으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셋다 생활 들어가는 셋 다 잘하면 셋다 A를 주시면 절대평가 근데 그게 이제 대학교에 가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셋 다 잘해도. 일단 선생님의 너희들이 계산할 수업은 너희가 원하는 진짜요? 자, 성적 평가 기준입니다. 아까 불시 테스트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30%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죠. PPT 작성 및 발표 점수. 여기에 많은 비중을 넣겠습니다. 60%.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실도를 체크하는 출결. 이 대학이랑 아주 똑같이 했습니다. 기준을.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2번 지나면 1회 결석. 이거 완전 대학에서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출결 10%. 그리고 PPT 여기 아까 이제 PPT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PPT 준비 점수 30%, 발표 점수 20%.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자기 거 점수 말고 다른 친구의 점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에 예지랑 성경이랑 태영이가 들어왔다. 근데 예지가 좀 이렇게 그날 성경이랑 싸웠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수업 시수와 교실 소개. 제 수업은 이제 다드림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4교시, 5교시, 6교시.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게 학점입니다. 학점. 처음에 3학점. 우리 학교는 3학점이라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듣는 게 3학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거 1 더하기 2가 3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론 수업 시간이 1시간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실습. 실수. 우리 망원경 보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실습입니다. 실습. 아시겠죠? 네. 자, 어떤 학생이 수강하면 좋은가요? 과학. 검정고시 과학 과목을 응시 예정인 학생.
수능 지구과학을 응시하고 싶은 학생. 가을 별자리 천체라는 책 우주에 관심이 있는 학생. 눈이 자, 망원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 셀레스트. 네, 셀레스트론 스파센스 익스플로러지스 1원이 70만 태영이가 어제 봤죠? 정가 봤습니다. 태영이가 둘째만 넌 240배의 참맛을 본인의 두 눈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적인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존은 뭐야? 저녁에 오름에 올라서 별자리 관측을 마치고 와. 해변가를 드라이브하며 운이 좋은 카페에 방문해 티타임을 가지는 걸 즐기는 재질의 학생. 와. 인스타그램에 감성 있는 별자리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은 학생. 이건 좀 이건 너무 억지같은데. 농담으로 넣은 거예요. 사막. 사막이나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북극성을 둘러잡이 삼아 생존법을 익히고 싶은 학생. 와. 네, 이제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강 신청 언제예요? 그거는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한번 천천히 할 테니까 일단 우리 다 발표해야 돼. 우리 다 내일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수업 개설하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다 발표하고 수강 신청 때 할게요. 선생님들도 다른 쌤들도 다 발표를 해야 되고 강사 쌤들도 발표를 해야 되고 강사 쌤이 안 했나? 문정호 씨가 한달 동안 어? 검정수에서